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한 양의 선행이 만양의 복으로 돌아오다. 옛날 옛적 달빛이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레곤 했습니다. 마을 어귀, 장독 대곁, 바람을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이 있었지요.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마법 같은 곳이었습니다.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스러운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중기의 일이었습니다.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지요. 여보, 올해도 흉년이라 걱정이 됩니다. 곳간에 남은 쌀이 겨우 한 섬인데 걱정 마시오. 내일장에 내다 팔면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것이요.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요. 그래도 예전 같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원래는 제법 넉넉한 집안이었으나 몇 해 된 흉년과 빚 때문에 이제는 하루하루가 고달픈 처지가 되었답니다. 그래도 김진사 부부는 마음 많은 넉넉한 사람들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달이 회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꽃기요 꽃기요, 날이 밝았습니다. 김진사는 곡식 한 섬을 지게에 지고 터벅터벅 장으로 향했지요. 지게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무게를 견뎠습니다. 한 식경을 걸어 장터에 도착하니 벌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떡 사려, 찰떡 사려, 막 전엔 따끈한 떡이요, 생선이요, 싱싱한 생선, 그릇 사시오, 요만한 대접이 단돈다푼, 쨍랑쨍랑 그릇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가 뒤섞여 귓전에 떠들썩했습니다. 김진사가 곡식을 풀어놓고 자리를 잡으려는데 장터 한 구석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것 좀 보시게, 저 계집에 뼈만 앙상하게 남았구먼. 저걸 누가 사겠어? 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지 않소. 밥값도 안 나오겠구먼. 김진사가 그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터벅터벅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아갔지요. 그곳에는 인신매매꾼 하나가 여자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철컹철컹. 여자의 손목에 묶인 노끈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지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서 있었습니다. 이것 봐. 죽은 게 아니라니까. 숨은 쉬고 있다고. 김진사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요. 후, 마치 오랫동안 울다 지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사락, 여자가 몸을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에잇, 2년 팔기 참 힘드네 그려. 여기 계신 양반들이 계집 누가 안 사시겠소? 젊은 것이니 일은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저 계집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던데? 아이고, 그게 아니라요. 좀 말이 없을 뿐이지요. 하루 종일 땅바닥에다 나뭇가지로 뭔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 이상한 것은 맞지만 미친 것은 아니랍니다. 그림이라니? 계집년이 무슨 그림을...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지.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친. 누가 하나 저 여자를 거들떠보겠나. 저런 것을 사면 집안에 재앙만 들어올 거야. 에이, 거저준다 해도 안 데려가겠소. 김진사는 조용히 서서 춘섬을 지켜보았습니다. 후,
후! 춘섬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지요. 김진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사락. 춘섬의 옷자락이 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춘섬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지요. 김진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이 여자는 얼마에 파는 것이오? 어머, 진사 양반. 설마 저걸 사시려는 건 아니시겠지요? 에이, 진사이는 워낙 팔리질 않아서 말이지요. 그냥 은 한 양만 주시면 데려가시오. 빨리 처분해야 다른 물건을 구할 수 있어서. 말이 은 한 양이라니. 그래도 사람인데 그게 무슨. 진사 양반, 그런 쓸모없는 것을 사서 뭐 하시게요? 은 한 양이라면 쌀 한 섬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쌀 한 섬보다 못한 값으로 팔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여자의 이름은 무엇이요? 춘섬이라고 하더이다. 근데 말을 워낙 안 해서 확실치는 않소.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으니. 조선, 여기 있어. 저런 진사 양반이 정말로 사시네. 챙그랑. 김진사가 주머니에서 은한양을 꺼내 인신매매꾼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곡식을 팔아 장만한 이번 달 살림에 보태야 할 소중한 돈이었지요. 하지만 김진사는 이 여자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인신매매꾼은 냉큼 돈을 받아 이빨로 깨물어 확인했습니다. 딱, 은을 씹는 소리가 났지요. 그리고는 흐뭇하게 웃으며 품에 넣었습니다. 흐흐, 진사나리. 자, 이년아, 이제 이 양반이 네 주인이다. 알아들었느냐? 인신 매매꾼이 춘섬의 팔을 확 밀었습니다. 춘섬은 비틀거렸습니다. 탁, 마른 손이 땅을 짚는 소리가 났죠. 어허, 김진사가 재빨리 춘섬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춘섬의 팔은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차가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중기의 일이었습니다.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지요. 겨우 들릴 듯말 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그 작은 목소리를 들었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겁내지 말고 이제 아무도 너를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춘섬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바사락 옷자락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지요. 마치 오랜만에 따뜻한 말을 들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김진사가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춘섬도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지요. 사박. 춘섬의 발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바람 소리에 묻힐 듯 했습니다. 참, 저런 인심 쓰는 양반이 가난한 유언. 그러게 말이오. 하지만 선한 일은 언젠가 복이 된다고 하지 않소. 두 사람은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비록 장터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그리고 마을로 가는 길, 바람이 불어 풀잎을 흔들었습니다. 바스럭 김진사가 춘섬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자 부인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어르신, 이 아이는 누구옵니까? 장터에서 한 양에 팔리고 있기에 데려왔소. 워낙 불쌍해 보여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소이다. 우리 형편도 넉넉지 못한데 하지만 이미 데려오셨으니 어쩔 수 없지요. 아이고, 이 아이 좀 보게나. 얼마나 굶었으면 이렇게 말랐을까. 김진사 부인은 춘섬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춘섬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부인의 손길을 뿌리치지는 않았지요. 춘섬이라고 했지? 일단 들어와서
밥부터 먹어야겠구나. 내 방으로 오너라. 부인은 춘섬을 안방으로 데려가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춘섬은 그릇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그저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뚝뚝하고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국그릇 위로 떨어진 눈물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 춘섬아, 왜 우느냐? 겁낼 것 없다.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일용이 불사감천. 매일 먹는 밥이지만 감히 하늘을 잊지 말라. 어머나, 네가 정말로 그를 아는구나. 이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반집 교수들도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시절에 중인의 딸이 이렇게 글을 읽다니 말입니다. 김진사 부인은 곧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요. 그날 밤 김진사는 서재에서 춘섬을 불렀습니다. 춘섬아, 마님께 들으니 네가 글을 안다고 하더구나. 예, 날이 송구하옵니다. 소녀 주제에 글을 배운 것이 아니다. 아니야,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네 아버지께서 너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 것 같구나. 김진사는 책장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천자문이다. 한번 읽어보겠느냐? 예, 나리. 춘섬은 책장을 펼치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문 밖에서 듣고 있던 김서방은 깜짝 놀랐지요. 춘섬의 발음은 정확했고 목소리에는 배운 사람의 품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허공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지요. 달빛 속에서 춘섬에 가늘고 긴 손가락이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이 말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춘섬은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나하나 배워나갔지요. 하지만 여전히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진사 부인이 마당을 나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무엇이냐? 마당 한쪽 춘섬이 비질을 하던 자리에 뭔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로 그린 것이 분명했지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산과 계곡, 그리고 폭포가 흐르는 그림이었습니다. 비록 땅바닥에 그린 것이지만 그 선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지요. 이것을 춘섬이가 그린 것인가? 바로 그때 춘섬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본 부인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마님, 소녀가 주제넘게 금방 지우겠나이다. 아니야, 춘섬아. 잠깐만 기다려보렴. 김진사 부인은 안으로 들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어르신, 어서 나와 보십시오. 이것 좀 보시라오. 김진사가 나와서 그 그림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진사 부인이 마당을 나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무엇이냐? 마당 한쪽 춘섬이 비질을 하던 자리에 뭔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로 그린 것이 분명했지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산과 계곡, 그리고 폭포가 흐르는 그림이었습니다. 비록 땅바닥에 그린 것이지만 그 선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지요. 이것을 춘섬이가 그린 것인가? 바로 그때 춘섬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본 부인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마님. 소녀가 주제넘게 금방 지우겠나이다. 아니야, 춘섬아. 잠깐만 기다려보렴. 김진사 부인은 안으로 들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어르신, 어서 나와 보십시오.
이것 좀 보시라오. 김진사가 나와서 그 그림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비록 양반은 아니었으나 그림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셨지요. 춘섬의 아버지는 비록 중인 신분이었지만 그림 솜씨 하나만큼은 한양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특히 산수화를 잘 그려 양반집에서 다투어 그림을 청했다지요. 그런데 작년 봄 한 양반이 아버지께 큰 그림을 의뢰했나이다. 족자 10폭을 그려달라고 아버지는 석 달 밤낮주로 그림을 그리셨지요. 그런데 그 양반이 돈을 주지 않았나이다. 아니, 돈을 안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께 돈을 빌려주었다며 빈문서를 내밀었나이다. 아버지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하셨으나 그 양반은 관에 고소를 하겠다 위협했나이다. 알고 보니 그 양반은 처음부터 그림만 가로채고 돈은 주지 않을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가짜 문서까지 만들어 오히려 춘섬의 아버지가 빚을 졌다고 우긴 것이지요. 아버지는 그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름에 돌아가셨나이다. 그리고 소녀는 아버지의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인신매매꾼에게 팔려갔나이다. 이런 파렴치한 짓이. 그 양반이 누구냐? 그 양반은 이 고을 사람이라 했나이다. 성은 박씨여. 마을 사람들이 박부자라 부르는 뭐라고 박부자라고. 김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부자라면 바로 이 마을의 악덕 지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진사의 땅을 빼앗으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어르신, 그럼 춘섬이 아버지를 해한 자가 그렇소? 바로 우리의 원수이기도 한 그자였구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스치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지요. 춘섬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나리마님, 조녀가 이 집안에 도움이 되고 싶나이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춘섬아, 내 재주로 살아남거라. 그리고 반드시. 춘섬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김진사는 춘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춘섬아,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이제 너는 우리 집 식구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김진사의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부자가 춘섬의 아버지를 해친 장본인이라면 혹시 춘섬이 이 마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찌 될 것인가. 그날 밤 김진사는 아들 김서방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부르셨나이까? 그래, 내게 할 말이 있다. 안거라? 김진사는 춘섬의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김서방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박부자, 그자가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자가 지금 우리 집 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님, 그 비문서 말씀이십니까? 김진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김진사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림과 글씨를 사고 파는 상인이었지요. 원님의 생신을 축하하러 멀리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아가씨, 아버지의 성함이 어찌 되시오? 소녀 아버지는 박명수라 하였나이다. 박명수라고? 한양에서 그림 그리던 그 박명수 말이요? 예, 소녀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나이다. 이주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붉어졌지요. 박백이 돌아가셨다니 하늘이시여.
그분이 이주사 그 박명수라는 사람을 아는가? 예, 원님. 박명수는 소인의 친구였나이다. 비록 양반은 아니었으나 한양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였지요. 그분의 산수화는 가히 신의 경지였나이다. 좌중이 또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이주사가 춘섬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난해 흉년이 들었을 때 박부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지요. 박부자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사실은 김진사의 땅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3달 뒤면 그 돈을 갚아야 한다. 백냥을, 백냥이라니. 우리 형편에 어찌 만약 갚지 못하면 땅 문서를 넘겨야 한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 부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그들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지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춘섬은 점점 기운을 차려갔고 집안일도 부지런히 도왔습니다. 그런데 김진사 부인은 춘섬에게서 묘한 점을 하나 발견했지요. 어느 날 저녁 부인이 춘섬에게 물었습니다. 춘섬아, 네가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예, 마님. 아버지께서 소녀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그래? 그럼 이 글자를 읽어보렴. 부인이 부엌 선반에 붙어 있던 글을 가리켰습니다. 춘섬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저 계집이 단순한 종이 아니로구나. 김서방은 서재 문틈으로 춘섬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앉아 책을 읽는 춘섬의 옆모습은 마치 규방의 아가씨 같았지요. 김서방은 괜히 가슴이 두근거려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놀랍구나. 춘섬아, 네 아버지는 분명 훌륭한 분이셨을 게다. 감사옵니다, 나리. 아버지는 소녀에게 늘 말씀하셨나이다. 춘섬아, 비록 우리가 양반은 아니지만 배움과 재주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말아야 한다고. 훌륭한 가르침이로다. 그래, 춘섬아. 네가 만약 원한다면 그림도 그릴 수 있다. 내 서재의 붓과 먹을 써도 좋다. 정말이옵니까, 나리? 춘섬의 눈이 처음으로 반짝 빛났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갈망이 담겨 있었지요. 그렇다. 다만 낮에는 집안일을 돕고 저녁에 시간이 날 때 그리도록 하여라. 글씨가 엉망이라. 춘섬이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김서방이 쓴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지요. 도련님, 혹시 이 시를 그림으로 그려도 되겠나이까? 뭐라고? 이 시를 그림으로? 소녀가 보기에 도련님의 시는 그림이 되기에 아주 좋사옵니다. 외로운 소나무 바위 틈에 뿌리 내리고 이 구절이 눈에 선이 그려지나이다. 김서방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시를 누군가 알아봐 준다는 것도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겠다는 것도 낯간지러웠지요. 그래? 네가 그리고 싶다면 그려보거라. 감사옵니다, 도련님. 이튿날 저녁 춘섬은 김서방의 시를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종이 위에 먹으로 그려진 소나무는 바위 틈에서 힘차게 뻗어나왔고 뿌리는 바위를 움켜쥔 듯 단단했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 소나무의 외로운 자태에서는 쓸쓸함과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김서방이 그 그림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글씨가 엉망이라. 춘섬이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김서방이 쓴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지요. 도련님, 혹시 이 시를 그림으로 그려도 되겠나이까? 뭐라고? 이
이 시를 그림으로? 소녀가 보기에 도련님의 시는 그림이 되기에 아주 좋사옵니다. 외로운 소나무 바위 틈에 뿌리 내리고 이 구절이 눈에 선이 그려지나이다. 김서방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시를 누군가 알아봐 준다는 것도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겠다는 것도 낯간지러웠지요. 그래. 네가 그리고 싶다면 그려보거라. 감사옵니다, 도련님. 이튿날 저녁 춘섬은 김서방의 시를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종이 위에 먹으로 그려진 소나무는 바위 틈에서 힘차게 뻗어나왔고 뿌리는 바위를 움켜쥔 듯 단단했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 소나무의 외로운 자태에서는 쓸쓸함과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김서방이 그 그림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네가 정말로 이 그림을 그렸느냐? 예, 원님. 소녀가 그렸사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보름이 걸렸사옵니다. 보름? 그래, 이 정성과 솜씨라면 충분히 그럴만하지. 그런데 너는 금강산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니옵니다, 원님. 조녀는 금강산을 본 적이 없나이다. 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렸단 말이냐? 소녀의 아버지께서 금강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사옵니다. 원님은 춘섬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으로 그렸구나. 그래서 이 그림에 이토록 정성과 혼이 담겨 있는 것이로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원님 옆에 서 있던 한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교양 있어 보이는 인물이었지요. 원님, 어르신, 소인이 한 말씀 여쭈겠나이다. 오, 이주사. 그래, 말해보게. 이주사는 한양에서 온 서화상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치수가 혼자 김진사댁을 찾아왔습니다. 해질 무렵 사람 눈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진사댁, 계시오? 마침 김진사와 김서방은 장에 가고 없었습니다. 부인이 나와 문을 열었지요. 박부자댁, 도련님, 무슨 일이시오? 김진사 어르신 계시나? 지금 안 계시는데. 그럼 잘 됐구만. 사실은 말이요. 그 그림 잘 그린다는 계집년을 보러 왔소.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치수는 마당을 가로질러 서재 쪽으로 향했지요. 지금 무슨 짓이오? 당장 나가시오. 비키시오. 내가 그림 한 점 사려는데 뭐가 문제요? 박치수가 서재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춘섬이 그림을 그리다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지요. 누구시옵니까? 오, 소문대로 꽤 젊고 예쁘장하구만. 그림도 잘 그린다며. 박치수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춘섬은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등을 부딪혔지요. 박치수의 눈빛은 점점 더 탐욕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이 내 시를 그린 것이란 말이냐? 부족하옵니까, 도련님? 아니다. 아니야. 이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그리던 바로 그 모습이다. 김서방은 그림을 들고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이것 좀 보십시오. 춘섬이가 그린 그림이옵니다. 김진사가 그림을 펼쳐보더니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것은 예사 솜씨가 아니구나. 춘섬이 아버지께서 한양에서 이름난 화가였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었구나. 어르신, 그럼 이 그림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긴. 마침 석 달 뒤면 이웃 고을 원님의 생신이라고 들었어. 좋지요, 아버님. 춘섬의 그림을 원님께 바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사는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훌륭한 그림은 곧 돈이 되는 세상이었지요. 만약 원님이나 한양의 양반들이 춘섬의 그림을 알아봐 준다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이 쿵쿵, 박치수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춘섬이 물동이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잠깐 보였던 것입니다. 오, 저 여자는 누구요? 우리 집이요? 종이라 꽤 젊어 보이는데 언제 들렸어? 그것이 박 부자과 무슨 상관이 옵니까? 박치수는 혀로 입술을 핥으며 부엌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짐승 같았지요. 춘섬은 부엌 안에서 그 시선을 느끼고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지수야, 쓸데없는데 눈 돌리지 말고 자. 김진사, 내 말 잘 들으시오. 석 달 뒤 은백냥. 하루라도 늦으면 이 땅은 내 거요. 알겠어? 알았소. 기한까지 꼭 갚을 테니 이제 돌아가 주시오. 기대하지 않겠소. 벌써부터 이 땅에 무엇을 지을까 궁리 중이거든. 하하. 박 부자가 대문을 나가자 김진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살짝 피가 맺혔지요. 그날 밤부터 춘섬은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이 되면 서재에 앉아 새벽까지 붓을 놓지 않았지요. 춘섬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상한다. 괜찮, 도련님. 소녀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이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춘섬이 그린 그림이 하나, 둘 쌓여갔지요. 산수와 화조와 사군자, 하나같이 뛰어난 솜씨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김진사 댁에 그림 잘 그리는 계집이 있다던데? 맞아. 우리 집 영감이 한번 봤는데 솜씨가 대단하다더라고. 김진사 댁이 가난하다고 무시했는데 저런 제주꾼이 있었다니.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치수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지난해 흉년이 들었을 때 박 부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지요. 박 부자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사실은 김진사의 땅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 달 뒤면 그 돈을 갚아야 한다. 백냥을, 백냥이라니. 우리 형편에 어찌 만약 갚지 못하면 땅 문서를 넘겨야 한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 부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그들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지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춘섬은 점점 기운을 차려갔고 집안일도 부지런히 도왔습니다. 그런데 김진사 부인은 춘섬에게서 묘한 점을 하나 발견했지요. 어느 날 저녁 부인이 춘섬에게 물었습니다. 춘섬아, 네가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예, 마님. 아버지께서 소녀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그래? 그럼 이 글자를 읽어보렴. 부인이 부엌 선반에 붙어있던 글을 가리켰습니다. 춘섬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옵니까? 저런 파렴치한 자들, 춘섬이 아버지를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까지. 아버님, 우리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춘섬의 그림으로 생계를 잇자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춘섬이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춘섬아, 무슨 일이냐? 아님, 저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인? 춘섬은 그제야 박 부자를 똑똑히 본 것이었습니다. 1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얼굴을.
춘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래, 춘섬아. 알고 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꼭 참아야 한다. 내가 오면 반드시 갚아줄 날이 올 것이다. 아님, 소녀가 반드시 이 집안을 살리겠나이다. 제 그림으로 반드시. 춘섬의 목소리에는 눈물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복수와 보훈에 대한 불타는 의지였지요. 알았어. 오늘은 이만 가겠소. 하지만 그 계집년 버릇이 없구만. 주인에게 비녀를 들이대다니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리겠소. 박치수가 대문을 나가자 춘섬은 그제야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었던 비녀가 바닥에 떨어져 쨍랑 소리를 냈지요. 아님, 죄송하옵니다. 소녀 때문에 집안에 화가. 아니다, 춘섬아.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장하구나. 내 몸을 지킨 것이. 하지만 부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박치수가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 분명했지요. 어르신 괜찮으시옵니까? 저런 파렴치한 자들, 춘섬이 아버지를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까지. 아버님, 우리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춘섬의 그림으로 생계를 잇자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춘섬이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춘섬아, 무슨 일이냐? 아님, 저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인. 춘섬은 그제야 박부자를 똑똑히 본 것이었습니다. 1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얼굴을. 춘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래, 춘섬아, 알고 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꼭 참아야 한다. 내가 오면 반드시 갚아줄 날이 올 것이다. 아님, 소녀가 반드시 이 집안을 살리겠나이다. 제 그림으로 반드시. 춘섬의 목소리에는 눈물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복수와 보훈에 대한 불타는 의지였지요. 무슨 일이냐? 고을원님께서 보름 뒤 생신을 맞이하신답니다. 그런데 원님께서 평소 그림을 무척 좋아하신다는군요. 그럼 춘섬이 그림을. 그렇소. 원님께 그림을 바치면 혹시 모를. 이리 가족들은 춘섬을 불렀습니다. 춘섬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지요. 날이 소녀가 특별한 그림을 그리겠나이다. 평생 갈고 닦은 솜씨를 모두 쏟아부어 원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림을. 하지만 춘섬아, 시간이 보름밖에 없다. 큰 그림을 그리려면. 괜찮아, 해내겠나이다. 춘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목숨을 건 듯한 각오가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부터 춘섬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김진사는 춘섬을 위해 가장 좋은 화선지와 먹을 장만해 왔고, 김서방은 밤마다 춘섬 곁에서 촛불을 밝혀주었습니다. 춘섬아, 무슨 그림을 그릴 생각이냐? 소녀는 금강산을 그리겠나이다. 무슨 일이냐? 고을 원님께서 보름 뒤 생신을 맞이하신답니다. 그런데 원님께서 평소 그림을 무척 좋아하신다는군요. 그럼 춘섬이 그림을. 그렇소. 원님께 그림을 바치면 혹시 모를. 이리 가족들은 춘섬을 불렀습니다. 춘섬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지요. 날이 소녀가 특별한 그림을 그리겠나이다. 평생 갈고 닦은 솜씨를 모두 쏟아부어
원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림을. 하지만 춘섬아, 시간이 보름밖에 없다. 큰 그림을 그리려면 괜찮아? 해내겠나이다. 춘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목숨을 건 듯한 각오가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부터 춘섬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김진사는 춘섬을 위해 가장 좋은 화선지와 먹을 장만 해왔고, 김서방은 밤마다 춘섬 곁에서 촛불을 밝혀주었습니다. 춘섬아, 무슨 그림을 그릴 생각이냐? 소녀는 금강산을 그리겠나이다. 어르신 괜찮으시옵니까? 저런 파렴치한 자들, 춘섬이 아버지를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까지. 아버님, 우리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춘섬의 그림으로 생계를 잇자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춘섬이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춘섬아, 무슨 일이냐? 아님,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인. 춘섬은 그제야 박부자를 똑똑히 본 것이었습니다. 1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얼굴을. 춘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래, 춘섬아. 알고 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꼭 참아야 한다. 내가 오면 반드시 갚아줄 날이 올 것이다. 아님, 소녀가 반드시 이 집안을 살리겠나이다. 제 그림으로 반드시. 춘섬의 목소리에는 눈물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복수와 보은에 대한 불타는 의지였지요. 먹담을 조절하며 산봉우리를 그렸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을 그렸고 골짜기를 흐르는 폭포를 그렸습니다. 그 사이사이 구름이 피어오르고 소나무가 자라났습니다. 김서방은 밤마다 춘섬 곁을 지켰습니다. 촛불을 갈아 끼우고 먹을 갈아주었지요. 춘섬이 잠깐 조는 사이면 자신의 옷을 벗어 춘섬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춘섬아, 너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재주와 마음씨를 가진. 김서방은 그림 그리는 춘섬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춘섬의 얼굴은 더없이 진지했고 땀방울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요. 김서방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존경과 연민, 그리고 무언가 더 따뜻한 감정. 드디어 보름이 지났습니다. 원님의 생신 전날 밤이었습니다. 다 되었나이다. 춘섬은 그 말을 끝으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춘섬아, 다행히 춘섬은 기진맥진하여 잠든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춘섬을 조심스럽게 안아 방으로 옮겼지요. 그리고 나서 춘섬이 그린 그림을 펼쳤습니다. 순간 김서방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김진사와 부인도 다가와 그림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그림을 응시했지요. 화선지 위에 펼쳐진 금강산은 살아숨 쉬고 있었습니다. 12,000 봉우리가 첩첩히 솟아있고 그 사이로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폭포는 굉음을 내며 떨어지는 듯했고 계곡물은 콸콸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소나무는 바위 틈에서 꿋꿋이 서 있고 절벽 위에는 작은 정자 하나가 아득히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림이 아니라 진짜 금강산을 보는 것 같구나. 춘섬이가 이렇게 대단한 그림을 그릴 줄이야. 이 그림이라면 분명. 다음 날 김진사 일가는 춘섬의 그림을 정성스레 싸서 원님의 생신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춘섬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 함께 갔지요.
고을 관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먹담을 조절하며 산봉우리를 그렸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을 그렸고 골짜기를 흐르는 폭포를 그렸습니다. 그 사이사이 구름이 피어오르고 소나무가 자라났습니다. 김서방은 밤마다 춘섬 곁을 지켰습니다. 촛불을 갈아 끼우고 먹을 갈아주었지요. 춘섬이 잠깐 조는 사이면 자신의 옷을 벗어 춘섬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춘섬아, 너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재주와 마음씨를 가진 김서방은 그림 그리는 춘섬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춘섬의 얼굴은 더없이 진지했고 땀방울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요. 김서방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존경과 연민, 그리고 무언가 더 따뜻한 감정. 드디어 보름이 지났습니다. 원님의 생신 전날 밤이었습니다. 다 되었나이다. 춘섬은 그 말을 끝으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춘섬아. 다행히 춘섬은 기진맥진하여 잠든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이곳은 금강산이 아니냐? 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가. 마치 내가 금강산에 서 있는 듯하구나. 원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금강산을 유람한 적이 있었는데 이 그림이 바로 그때의 감동을 되살려준 것이지요. 김진사. 이 그림을 누가 그렸소? 그것이 소인의 집에 있는 여종이 그렸사옵니다. 여종이라고? 여종이 이런 그림을? 좌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양반들도 하인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지요. 에이, 설마요. 여종이 이런 그림을 그릴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 다른 화가에게 조용히 하라. 김진사. 그 여종을 이리 데려오라. 예, 원님. 춘섬아, 앞으로 나오라. 춘섬이 떨리는 몸으로 앞에 나왔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지요. 고개를 들어보아라. 춘섬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님은 춘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정말로 이 그림을 그렸느냐? 예, 원님. 소녀가 그렸사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보름이 걸렸사옵니다. 보름. 그래, 이 정성과 솜씨라면 충분히 그럴만하지. 그런데 너는 금강산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니옵니다, 원님. 조녀는 금강산을 본 적이 없나이다. 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렸단 말이냐? 소녀의 아버지께서 금강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사옵니다. 원님은 춘섬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으로 그렸구나. 그래서 이 그림에 이토록 정성과 혼이 담겨 있는 것이로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원님 옆에 서 있던 한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교양 있어 보이는 인물이었지요. 원님, 어르신, 소인이 한 말씀 여쭈겠나이다. 오, 이주사. 그래, 말해보게. 이주사는 한양에서 온 서화상이었습니다. 그림과 글씨를 사고 파는 상인이었지요. 원님의 생신을 축하하러 멀리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아가씨 아버지의 성함이 어찌 되시오? 소녀 아버지는 박명수라 하였나이다. 박명수라고? 한양에서 그림 그리던 그 박명수 말이요? 예, 소녀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나이다. 이주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붉어졌지요. 박백이 돌아가셨다니
하늘이시여, 그분이 이주사 그 박명수라는 사람을 아는가? 예, 원님. 박명수는 소인의 친구였나이다. 비록 양반은 아니었으나 한양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였지요. 그분의 산수화는 가히 신의 경지였나이다. 좌중이 또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이주사가 춘섬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정말로 이 그림을 그렸느냐? 예, 원님. 소녀가 그렸사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보름이 걸렸사옵니다. 보름. 그래, 이 정성과 솜씨라면 충분히 그럴만하지. 그런데 너는 금강산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니옵니다, 원님. 조녀는 금강산을 본 적이 없나이다. 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렸단 말이냐? 소녀의 아버지께서 금강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사옵니다. 원님은 춘섬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으로 그렸구나. 그래서 이 그림에 이토록 정성과 혼이 담겨 있는 것이로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원님 옆에 서 있던 한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교양 있어 보이는 인물이었지요. 원님, 어르신, 소인이 한 말씀 여쭈겠나이다. 오, 이주사. 그래, 말해보게. 이주사는 한양에서 온 서화상이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춘섬. 아가씨, 박화백께서 무슨 일로 돌아가신 것이오? 작년에 갑자기 소식이 끊겨서 찾아보려 했으나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그림을 도둑 맞으시고 빚까지 뒤집어 쓰셔서 춘섬은 떨리는 목소리로 1년 전에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박 부자가 그림을 가로채고 오히려 아버지를 빚쟁이로 몰아 죽음으로 내몬 것이오. 이주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일이 그 양반이 누구요? 바로 저기 계신 춘섬의 손가락이 박 부자를 가리켰습니다. 박 부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아니, 그것은 오해요. 나는 원님, 소인이 이 일을 낱낱이 조사하겠나이다. 작년에 박화백께서 그리신 족자 10폭,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좋다, 이주사. 그대가 조사하도록 하라. 예, 원님. 그대 집에 가서 1년 전에 얻은 그림을 모두 가지고 오도록 하라. 당장 이것이 내 시를 그린 것이란 말이냐? 부족하옵니까, 도련님? 아니야. 이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그리던 바로 그 모습이다. 김서방은 그림을 들고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이것 좀 보십시오. 춘섬이가 그린 그림이옵니다. 김진사가 그림을 펼쳐보더니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것은 예사 솜씨가 아니구나. 춘섬이 아버지께서 한양에서 이름난 화가였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었구나. 어르신, 그럼 이 그림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긴 마침 3달 뒤면 이웃 고을 원님의 생신이라고 들었소. 좋지요, 아버님. 춘섬의 그림을 원님께 바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사는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훌륭한 그림은 곧 돈이 되는 세상이었지요. 만약 원님이나 한양의 양반들이 춘섬의 그림을 알아봐 준다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이 쿵쿵. 박 부자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는지 명백해진 것이지요. 박 부자, 춘섬의 말이 사실이냐? 그대가 박명수에게서 그림을 가로채고 오히려 빚을 씌워 죽게 만들었느냐?
아니옵니다, 원님.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그렇습니다, 원님. 그 화가놈이 먼저 우리 아버지께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문서가 있겠군요. 그 빈 문서를 보여주시오. 그것이 지금은 가지고 오지 못했소. 당장 가져오도록 하라. 박 부자는 하인을 급히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하인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결국 원님이 직접 관졸들을 보내 박 부자의 집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관졸이 돌아왔습니다. 원님, 박 부자의 집에서 이상한 문서들을 발견했사옵니다. 관졸이 가져온 것은 여러 장의 빚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모두 글씨가 다르고 도장도 제각각이었지요. 이것은 가짜 문서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내 아버지도 저승에서 편히 쉬실 것이야. 감사옵니다, 원님.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값을 치러야겠구나. 이주사, 예원님, 그대가 보기에는 금강산 그림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는가? 원님, 이 그림은 한 냥에 가져가면 적어도 300냥은 받을 수 있사옵니다. 아니, 진정으로 그림을 알아보는 이라면 그 이상도 기꺼이 지불할 것이옵니다. 좋다. 김진사. 예, 원님. 나는 이 그림이 무척 마음에 들어오이. 그림을 내게 팔겠소. 은 300냥을 주겠소. 원님은 그 자리에서 은 300냥을 내오게 했습니다. 김진사는 그 돈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지요. 이제 박 부자에게 빚을 갚고도 은 200냥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춘섬아, 내게 특별히 문서 하나를 주겠다. 원님이 석희에게 뭔가 쓰게 한 뒤 그것을 춘섬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양인 문서였습니다. 춘섬을 종해서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공문서였지요. 원님, 이것이 그렇다. 이제 너는 자유로운 몸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누명도 이 자리에서 벗겨주겠다. 박명수는 죄인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로 기록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원님. 감사합니다. 춘섬은 엎드려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쌓였던 한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지요. 박 부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치수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몰래 속삭였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한 시즌 뒤 박 부자가 하인을 시켜 큰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주사가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 족자 10폭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박화백의 그림이요. 이주사는 하나하나 족자를 펼쳤습니다. 모두 일품의 산수화였지요. 그리고 각 그림 구석에는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시오, 원님. 이 도장은 박화백께서 평생 사용하시던 것이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요. 박 부자, 이 그림들을 어떻게 얻었느냐? 그것은 정당하게 돈을 주고 거짓말 마시오. 박화백께서는 평생 그림을 헐값에 팔지 않으셨어. 더구나 이런 대작들을 그대가 얼마를 주었다는 것이오. 한 폭만 해도 한 냥에서 온 냥은 받을 수 있어. 10폭이면 1000냥도 모자랄 텐데.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과연 그날 밤 박 부자가 하인들을 이끌고 김진사 댁에 쳐들어왔습니다. 김진사와 김서방이 막 장에서 돌아온 참이었지요. 김진사, 당신 내 집 계집년이 내 아들에게 비녀를 들이댔다지 않소. 무슨 말씀이요? 그래요, 아버지. 저 계집년이 저를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잠깐만, 상황을 제대로 아시고 말씀하시오.
누가 먼저 해코지를 하려 했는지 김진사 부인이 나서서 그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해진 뒤 박치수가 혼자 찾아와 춘섬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박 부자,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뻔하지 않소. 남의 집종이라도 함부로 손댈 수는 없는 법이요. 허! 계집년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떠시는구려. 좋소.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 계집년을 내게 넘기시오. 내가 50냥을 주겠소. 그럼 빚도 조금 갚을 수 있지 않겠소? 안 되옵니다. 춘섬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박 부자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는지 명백해진 것이지요. 박 부자, 준섬의 말이 사실이냐? 그대가 박명수에게서 그림을 가로채고 오히려 빚을 씌워 죽게 만들었느냐? 아, 아니옵니다, 원님.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그렇습니다, 원님. 그 화가놈이 먼저 우리 아버지께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문서가 있겠군요. 그 빈 문서를 보여주시오. 그것이 지금은 가지고 오지 못했소. 당장 가져오도록 하라. 박 부자는 하인을 급히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하인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결국 원님이 직접 관졸들을 보내 박 부자의 집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관졸이 돌아왔습니다. 원님, 박 부자의 집에서 이상한 문서들을 발견했사옵니다. 관졸이 가져온 것은 여러 장의 빚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모두 글씨가 다르고 도장도 제각각이었지요. 이것은 가짜 문서요. 김서방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춘섬도 무슨 말인지 알아차렸는지 고개를 떨구었지요. 서방아, 내 마음은? 나도 알고 있다. 준서이도 이제 양인이 되었으니 만약 춘섬이가 원한다면 준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소녀는 너무나 송구하옵니다. 도련님께서는 과거에 급제하실 분이신데 소녀 같은 것이 아니요. 그대는 천하에 둘도 없는 재주를 가진 분이요. 그대의 그림 솜씨는 그대의 마음씨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받을 수 있을지. 그렇다. 춘섬아. 너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내가 너를 양녀로 삼겠다. 그리고 서방이와 혼인시키겠다. 나이가 소녀가 어찌 감히. 준섬아, 우리는 진심이다. 너를 딸처럼 여기고 있단다. 춘섬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김서방도 춘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며칠 뒤 이주사가 다시 김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김진사 어르신, 춘섬 아가씨, 좋은 소식이 있어이다. 이주사, 무슨 소식이요? 내가 춘섬 아가씨의 그림을 한양에 소개하고 싶어. 지금 내 수중에 춘섬 아가씨가 연습 삼아 그렸다는 작은 그림들이 몇 점 있는데 이것만 해도 한양에서 큰 인기를 끌 것이오. 정말이옵니까? 물론이요. 그리고 더 큰 제안이 있어. 앞으로 춘섬 아가씨가 그림을 그리면 내가 전부 사드리겠소. 한 폭당은 50냥에, 은은 50양이라고? 그렇소. 춘섬 아가씨의 그림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 아니, 더 높은 값을 매겨도 되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시작하지요. 김진사 가족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에 그림 두세 점만 그려도 은 100냥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었지요. 감사옵니다, 이주사님. 아버지께서 이루지 못하신 꿈을 소녀가 이루게 되었나이다. 아가씨의 아버지 박화백께서도 저승에서 기뻐하실 것이요. 그분의 피가 헛되지 않았소. 그의 가을 김서방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들었어? 김진사댁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했대. 정말? 요새 김진사댁에 좋은 일만 생기네. 그럼 그렇지. 착하게 살던 집안이니 하늘이 돕는 게야. 김서방이 한양에서 돌아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모습이 의젓했지요. 그리고 혼인 날짜를 정했습니다. 혼례식 날 춘섬은 새색시 옷을 입고 화촉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지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구나.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는 땅을 빼앗길 처지였는데 모두 춘섬이 덕분이지요. 한양에 산 춘섬이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가 되었답니다. 혼례를 마친 뒤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에게 물었습니다. 진사 어르신 춘섬 아가씨를 한양에 사셨다지요?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장사를 하신 셈입니다. 장사라니. 나는 그저 불쌍한 아이를 구해준 것뿐이요. 하지만 하늘은 선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구려. 맞는 말씀이에요. 한양이 천양만이 되었으니 앞으로 김진사댁은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가 되겠구먼. 과연 그 말대로였습니다. 춘섬의 그림은 한양에서 대인기를 끌었고 귀한 양반들이 다투어 그림을 청했지요. 김진사댁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가족은 부자가 되었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이웃들을 도왔고 마을에 서당을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춘섬은 그림을 그리는 한편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 배우고 싶은 아이는 받아들였지요. 세월이 흘러 춘섬의 명성은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께서는 춘섬을 궁궐로 불러 어진을 그리는 일을 맡기고 싶어 하셨지요. 하지만 춘섬은 겸손히 사양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궁궐보다는 고향에서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사옵니다. 이것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일이라 믿사옵니다. 임금께서는 춘섬의 효심과 겸손에 감동하시어 큰 상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춘섬의 아버지 박명수에게 화백이라는 칭호를 추서하셨지요. 춘섬과 김서방은 금실 좋게 살며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춘섬에게 그림을 배웠고 그중 둘째 아들은 어머니 못지않은 화가가 되었답니다. 김진사 부부는 장수하며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늘 이렇게 시작되었지요. 옛날에 말이야, 할아버지가 은한양의 여종을 하나 샀단다. 그런데 그 여종이 집안의 복덩이가 되었지. 할아버지, 그 이야기 또 하시는 거예요? 허허, 좋은 이야기는 100번 들어도 좋은 법이야.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걸 잊지 말거라. 그렇습니다. 한양쌀 한 섬값도 안 되는 헐값에 팔리던 여종 춘섬은 결국 한 집안을 일으키고 마을 전체를 풍요롭게 만든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어려운 일을 돕고 재능을 아끼지 않으며 부모에 대한 효심을 잊지 않는다면 하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는 것을 춘섬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민간 설화 속에서 진정한 인간미와 선행의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김진사는 가난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소외받고 억울하게 팔린 춘섬을 구해내며 진정한 자비심을 실천했습니다. 반면 박부자처럼 탐욕과 악행으로 남을 해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죄가 드러나며 몰락하게 되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또한 인간의 내면에 깃든 착함과 재능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밝게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결국 마음씨 착한 사람은 반드시 그 선함의 대가를 받으며 악한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대 독자의 기이한 인연. 옛적 이름도 모를 밤새들이 구슬프고 스산하게 울고 있던 한밤중의 숲속이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와 함께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쥐불에 의지하여 빠르게 길을 재촉하고 있는 한 사내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사내의 이름은 손깍이었지요. 그는 한양 친척의 회가변을 다녀온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내키지도 않는 잔치에 참여했다가 공연히 기분만 잡치고 말았구만. 그래, 길이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온통 나의 혼사에 관한 이야기만 늘어놓으시니 진수성찬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구분도 안 되더구만. 내 원참, 그것이 어디? 그리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더란 말인가? 어르신들의 참견이도가 지나치기 그지없어. 내 참으로 민망하구나. 콧을 뿜으며 무언가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중얼거리는 손깍의 눈에는 당혹감과 서운함 등등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연유인즉은 바로 손깍의 나이가 어느덧 집안의 대를 이을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소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손깍이 귀한 집안의 4대 독자였기에 집안 어르신들의 과한 기대를 한 몸에 독점하고 있는 사내였어요. 회가변 참석을 빌미로 오래간만에 거름한 친척집에 모인 어른들 역시도 썩 듣기 좋은 말만 던지는 것은 아니었지요. 꼬장꼬장하게 나이를 먹은 그들은 양반 가문의 질서와 반상의 법도를 앞세우며 손각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해댔던 것입니다. 과가 어찌 그리 근시안적인 생각만으로 혼사를 미루느냐. 하루빨리 혼담을 펼치고 신부를 맞이하여 장가를 가야 될 것이 아니더냐. 그리 집안의 기대를 잊지 않고 내 놈 혼자 우기며 지낼 작정이란 말이냐? 택시라면 그저 적당하게 지화를 쌓은 양반대 교수 중에서 엉덩이가 떡 걸어진 여자를 고르는 것이니라. 당수 거른의 말씀에 하나 틀린 말이 없느니라. 한시를 지체하지 부사를 도모하여 가을 쑥쑥 뽑 그렇게 고추 달린 놈을 얻어 가문의 내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과하이 너의 어깨에 걸린 가문의 기대가 적지 않거늘 어찌 진중히 생각해보고는 있는 것이더냐. 전반적인 분위기로 유추해보자니 자신이 누워있는 곳은 이미 버려진 지 한참이나 되어 보인 낡은 오두막 같아 보였답니다. 총각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하였으나 도무지 자신이 어찌 이런 곳에 누워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지요. 어둠이 짙어 밤길이 위험하였음에도 손깍은 그만 어르신들의 잔소리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잡생각으로 한눈을 팔고 말았지요. 그러다 결국 관로 앞에 펼쳐진 미끄러운 산비탈을 보지 못하여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등불도 놓친 채 끝이 보이지 않는 비탈 밑으로 대굴대굴 굴러버린 손깍. 그렇게 정신없이 아래로 추락하던 그는 비탈 끝에 박혀있던 나무둥치에 머리를 크게 부딪히고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통각에 저른 신음을 흘리며 눈을 뜬 손깍. 힘겹게 눈꺼풀을 밀어올린 그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먼지가 켜여 허름한 오두막의 나무 천장이었어요. 이것이
대체 어찌 된 것인가? 그는 머리 한쪽에 밀려드는 통증을 느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분명 어두운 산길을 걷다 실족하여 비탈을 향해 추락한 것까지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뒤로는 의식을 잃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부딪히는 순간에 충격이 매우 컸던 모양인지 그의 시력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듯 마치 물속에서 눈을 뜬 모양새로 사물이 흐릿하게 겹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로 유추해 보자니 자신이 누워있는 곳은 이미 버려진 지 한참이나 되어 보인 낡은 오두막 같아 보였답니다. 총각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하였으나 도무지 자신이 어찌 이런 곳에 누워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지요.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만져보니 마치 붕대처럼 머리를 감싸고 있는 천이 느껴졌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지는 곳에는 누군가 치료를 한 흔적이 있었어요. 진하게 발라놓은 약초에 씁쓸한 냄새가 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틀림없이 누군가가 쓰러진 손각을 이곳으로 옮긴 후 응급처치를 한 듯한 낌새였습니다. 기타를 구르며 부딪힌 충격 때문에 정신이 명확하게 돌아오지 않은 손각이 아픈 머리를 부여잡으며 사태를 막 파악해보기 시작한 참이었어요. 그때 오두막 바깥에서 풀숲을 헤치는 듯한 인기척이 느껴졌고 이내 오두막의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쇼시오, 내 시력이 온전치가 않아. 잘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 스스로를 밝혀주기 바라오. 총각이 잔뜩 긴장하여 외치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던 그림자가 멈칫 그 자리에 멈춰서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 그릇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림자는 다시금 오두막 안쪽으로 성큰 몸을 움직여 이윽고 손각 앞까지 다가서는 것이었지요. 눈앞에 흐릿하게 보이는 낯선 사람의 형체에 손각이 어쩔 줄 몰라 긴장하고 있는데 문득 그의 코에 은은하고도 매혹적인 향기가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화첩 냄새인가? 아니면 바본? 정확한 것은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분명 그것은 여인들이 사용하는 치장품에서 나는 향기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한때는 정말이지 어찌 되나 하였습니다. 청각이 유추한 대로 그림자에서는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요? 나는 대체 어찌하여 여기까지? 그리고 당신은 또 누구십니까? 당수 거른의 말씀에 하나 틀린 말이 없느니라. 한시를 지체하지 부사를 도모하여 가을 쑥쑥 그렇게 고추 달린 놈을 얻어 가문의 내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과히 너의 어깨에 걸린 가문의 기대가 적지 않거늘 어찌 진중히 생각해보고는 있는 것이더냐. 다행히도 상처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아 치료를 위해 약초를 발라두었으니 물기 시작하면 괜찮아지실 것이옵니다. 조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준 여인은 손각의 손에 주먹밥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마도 머리의 통증 때문에 시력이 온전치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생전 저희 아비가 의원 노릇을 하던 자였기에 얼추 흉내 정도는 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사오니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되신답니다. 시장하실 텐데 욕이라도 좀 하시옵소서. 그제야 손각은 잔뜩 긴장하고 있던 어깨의 힘을 풀고 한시름 덜 수가 있었지요. 이거 참으로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바미를 맞고 객사하였거나 아니면 호환을 당해 산군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을게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소이다. 내 이 은혜는 반드시 갚고자 함이니 그대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으시겠소? 총각의 말에 여인은 희미한 웃음을 띠며 대답했지요. 마음 쓰실 것 없습니다, 선비님. 은혜라 할 것도 없사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 소녀의 이름 같은 것은 중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곳을 떠나려던 참에 선비님을 발견한 것이므로 굳이 이곳에 다시 오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선비님께서 잠들어 계실 동안 의원에다가는 제가 미리 언지를 해둔 참이오니 얼마 되지 않아 의원과 도움을 줄 자들이 이곳에 당도할 것입니다. 선비님께서 무사히 깨어나신 것을 보았으니 저는 이제 그만 돌아가 저희 길을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그렇다고 통성명도 없이 가버리는 법이 어디에 있어. 거듭된 송각의 읍소에도 여인은 태도를 굽히지 않았어요. 어딘가 다급해 보이는 여인은 그렇게 인사를 남기고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송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두막을 벗어났고 송각은 흐릿한 시야, 너머로 보이는 여인의 형체에 손을 뻗으며 그녀를 불러세우다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열감과 통증에 그만 다시 눈을 감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 이후 그녀가 말한 대로 헐레벌떡 오두막으로 도착한 의원과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송각은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고 인가가 들어찬 고을까지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의원에게서 나머지 치료를 받고 완쾌한 이후 집까지 돌아갈 여정길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회복하게 되었지요. 시력을 회복한 이후 자신을 구한 여인에 대하여 의원을 통해 물어보았지만 의원 역시도 익명의 누군가가 남긴 서신을 보고 선비를 찾은 것일 뿐 자신에게 오두막의 위치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견명을 위해 제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심정이었거나 혹은 자신의 정체 그 자체를 알리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 소녀의 이름 같은 것은 중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곳을 떠나려던 참에 선비님을 발견한 것이므로 굳이 이곳에 다시 오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선비님께서 잠들어 계실 동안 의원에다가는 제가 미리 언지를 해둔 참이오니 얼마 되지 않아 의원과 도움을 줄 자들이 이곳에 당도할 것입니다. 선비님께서 무사히 깨어나신 것을 보았으니 저는 이제 그만 돌아가 저희 길을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그렇다고 통성명도 없이 가버리는 법이 어디에 있어? 거듭된 송각의 읍소에도 여인은 태도를 굽히지 않았어요. 어딘가 다급해 보이는 여인은 그렇게 인사를 남기고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송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두막을 벗어났고 송각은 흐릿한 시야, 너머로 보이는 여인의 형체에 손을 뻗으며 그녀를 불러세우다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열감과 통증에 그만 다시 눈을 감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목이 반듯하고 하우도 훤칠했으며 또한 머리가 아주 영특하여 진작에 초시에 합격했지요. 내후년쯤엔 한양으로 걸음하여 과거를 볼 예정으로 앞길이 탄탄대로인 사내였습니다. 송각의 집안은 증조부가 참판까지 한 뼈대 있는 가문이었지만 대대로 청렴하기에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지요. 일찍이 과거에 몇 번인가 낙방의 맛을 보았던 송각 아버지는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고 그 길로 열심히 농사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고 땀 흘려 얻은 먹거리로 생활을 해온 탓에 송각내온 식구들은 양반님에도 청빈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비단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은 보리고개에도 다른 집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고을에서도 자아할 정도로 우수한 평판을 얻고 있다 보니 통과하기 근사한 사내가 되자 진작부터 그를 점찍어둔 수많은 집안에서 혼담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상처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아 치료를 위해 약초를 발라두었으니 물기 시작하면 괜찮아지실 것이옵니다. 조건 모든 상황을 설명해준 여인은 송각의 손에 주먹밥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마도 머리의 통증 때문에 시력이 온전치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생전 저희 아비가 의원 노릇을 하던 자였기에 얼추 흉내 정도는 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사오니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되신답니다. 시장하실 텐데 욕이라도 좀 하시옵소서. 그제야 송각은 잔뜩 긴장하고 있던 어깨에 힘을 풀고 한시름 덜 수가 있었지요. 이거 참으로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바미를 맞고 객사하였거나 아니면 호환을 당해 산군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을게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소이다. 내 이 은혜는 반드시 갚고자 함이니 그대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으시겠소? 총각의 말에 여인은 희미한 웃음을 띠며 대답했지요. 마음 쓰실 것 없습니다, 선비님. 은혜라 할 것도 없사옵니다. 이목이 반듯하고 하우도 훤칠했으며 또한 머리가 아주 영특하여 진작에 초시에 합격했지요. 내후년쯤엔 한양으로 걸음하여 과거를 볼 예정으로 앞길이 탄탄대로인 사내였습니다. 송각의 집안은 증조부가 참판까지 한 뼈대 있는 가문이었지만 대대로 청렴하기에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지요. 일찍이 과거에 몇 번인가 낙방의 맛을 보았던 송각 아버지는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고 그 길로 열심히 농사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고 땀 흘려 얻은 먹거리로 생활을 해온 탓에 송각내 온 식구들은 양반님에도 청빈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비단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은 보리고개에도 다른 집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고을에서도 자아할 정도로 우수한 평판을 얻고 있다 보니 통과하기 근사한 사내가 되자 진작부터 그를 점찍어둔 수많은 집안에서 혼담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저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도 되겠습니까? 자고로 교육은 100년 지대계라 하여 농사를 짓는 데는 1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나무를 심는 데는 10년의 계획이 필요하며 무릇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이라는 커다란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였소이다. 나는 혼인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요. 그만큼 내게 혼인은 커다란 의미이거늘 아무리 들어도 뭔가 선뜻 내키는 기분이 들지를 않습니다. 아니, 이보시게 총각, 혼담이 어찌 그 기분만으로 좌지우지되는 가벼운 일이겠수? 그저 혼사라는 것은 집안과 집안끼리 이리 재고절이 맞추다 보면 일사리로 흐르기 마련이요. 그래, 과연 매파의 말이 맞다. 언제까지 그렇게 혼인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치듯이 피하려고만 드는 게냐? 때를 놓치기 전에 얼른 결정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송각의 말에 매파와 송각의 어미가 답답하다는 듯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 이후 그녀가 말한 대로 헐레벌떡 오두막으로 도착한 의원과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송각은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고 인가가 들어찬 고을까지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의원에게서 나머지 치료를 받고 완쾌한 이후 집까지 돌아갈 여정길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회복하게 되었지요. 시력을 회복한 이후 자신을 구한 여인에 대하여 의원을 통해 물어보았지만 의원 역시도 익명의 누군가가 남긴 서신을 보고 선비를 찾은 것일 뿐 자신에게 오두막의 위치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견명을 위해 제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심정이었거나 혹은 자신의 정체 그 자체를 알리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으련만. 청각은 여인에 대한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제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어르신들에게는 차마 언급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뒤로 얼굴조차 모르는 그녀에게 흠뻑 매료된 뒤였습니다. 네파가 제 아무리 집안 배경이 훌륭하고 나무랄 데 없는 교수합시고 여인들을 소개해 주어도 손각의 심장에는 이미 나비자수 손수건의 그녀가 꽉 차 있어 여타의 틈조차도 내어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매파가 물어오는 각종 혼담에도 시큰둥했던 것 또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어 흐릿한 형체로만 기억하고 있는 여인에 대한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디에 사는 어느 누구일고 아주 작은 단서조차도 없으니 이리도 깊어진 내 마음이 견디기 어려워 찾아 나설 묘수가 생각나지를 않는구나. 한 번으로 끝나버린 스쳐간 인연임에도 도통 내 가슴은 식을 줄을 모르니 이 답답함을 어쩌면 좋을까. 총각은 깊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여인을 향한 연심을 애써 외면하려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이끄는 총각의 삶은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총각이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즈음부터 총각이 살고 있는 고에 느닷없는 이상한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총각이 살고 있는 골로 흘러들어온 혈단신의 여인에 대한 소문이었지요. 골 박산날에 외딴 집의 거처를 튼튼히 한 여인의 이름은 100년으로 당장 200여 가구나 되는 이 동네 남정네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있었지만 집안과 어른들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던 총각의 입에서는 탄식만이 나오고 있었지요. 그렇게 옥심각신해하던 매파가 돌아간 이후 한참의 시간이 지난 저녁이 되었어요. 통과는 금품 안에 손을 집어넣어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비 모양의 자수가 새겨진 손수건이었습니다. 일전 자신을 치료해준 여인이 남긴 유일한 단서였지요. 통과는 손수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향유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은,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여인이었으나 그날 이후로 손과 근단한 시도 그녀의 목소리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얼굴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인을 이리 그리워하는 것이 이리도 힘들고 가슴이 아픈 일인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구나. 그때 그 여인이 한사코 거절하더라도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이름 석자만이라도 반드시 알아냈어야 하는 것인데 내가 몹시도 바보 같았도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 소녀의 이름 같은 것은 중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곳을 떠나려던 참에 선비님을 발견한 것이므로 굳이 이곳에 다시 오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선비님께서 잠들어 계실 동안 의원에다가는 제가 미리 언지를 해둔 참이오니 얼마 되지 않아 의원과 도움을 줄 자들이 이곳에 당도할 것입니다. 선비님께서 무사히 깨어나신 것을 보았으니 저는 이제 그만 돌아가 저희 길을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그렇다고 통성명도 없이 가버리는 법이 어디에 있어. 거듭된 송각의 읍소에도 여인은 태도를 굽히지 않았어요. 어딘가 다급해 보이는 여인은 그렇게 인사를 남기고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송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두막을 벗어났고
송각은 흐릿한 시야 너머로 보이는 여인의 형체에 손을 뻗으며 그녀를 불러세우다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열감과 통증에 그만 다시 눈을 감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목이 반듯하고 하우도 훤칠했으며 또한 머리가 아주 영특하여 진작에 초시에 합격했지요. 내후년쯤엔 한양으로 걸음하여 과거를 볼 예정으로 앞길이 탄탄대로인 사내였습니다. 송각의 집안은 증조부가 참판까지 한 뼈대 있는 가문이었지만 대대로 청렴하기에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지요. 일찍이 과거에 몇 번인가 낙방의 맛을 보았던 송각 아버지는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고 그 길로 열심히 농사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고 땀 흘려 얻은 먹거리로 생활을 해온 탓에 송각내 온 식구들은 양반님에도 청빈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비단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은 보리고개에도 다른 집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고을에서도 자아할 정도로 우수한 평판을 얻고 있다 보니 통과하기 근사한 사내가 되자 진작부터 그를 점찍어둔 수많은 집안에서 혼담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파다에 퍼진 것을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스스로 나서 그것을 부정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필시 소문에 필적하는 고약한 과거를 지녔을 거라 여긴 고을의 사내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호시탐탐 구울에서 100년을 가장 먼저 취하여 실컷 뽐낼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작거리를 가득 메운 소문이 바람을 타고 날아들어 송각의 귀에까지도 내려앉게 된 참이었습니다. 한심도 하구나. 잠으로 장성한 사내들이 모여서 한다는 소리들이 어찌 이 경박하고 철럽기 그지 없단 말인가. 대관절, 제대로 사연을 알지도 못하는 꼴로 지내는 여인에게 마치 오락거리처럼 저리들 달라붙어 해설들을 늘어놓고 있으니 원, 과거 시험 준비를 하던 송과학이 떨어진 종이를 사러 장터를 들렸다가 100년에 관해 대화하는 사내 무리를 지나치며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에 사는 어느 누구일고 아주 작은 단서조차도 없으니 이리도 깊어진 내 마음이 견디기 어려워 찾아 나설 묘수가 생각나지를 않는구나. 한 번으로 끝나버린 스쳐간 인연임에도 도통 내 가슴은 식을 줄을 모르니 이 답답함을 어쩌면 좋을까. 총각은 깊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여인을 향한 연심을 애써 외면하려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이끄는 송각의 삶은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송각이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즈음부터 송각이 살고 있는 고에 느닷없는 이상한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송각이 살고 있는 골로 흘러들어온 혈단신의 여인에 대한 소문이었지요. 골 박삿날의 외딴 집에 거처를 튼튼히 한 여인의 이름은 100년으로 당장 200여 가구나 되는 이 동네 남정네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손과하기 지난 날, 그토록이나 애타게 그리워했던 바로 그날 산속 오두막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여인에게서 풍기던 향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요. 바로 그녀가 고을 사내들이 그토록 구설에 올리고 있던 여인 100년이었던 것이죠.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재회에 송각은 정신이 아찔해지고 말았습니다. 송각은 100년을 실제로 눈에 담는 순간 강렬한 확신이 밀려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오래도록 품고 있으면서도 그저 막연한 그리움 정도로 치부하고 애써 치우려 했던 감정이 바로 재은인을 향한 연심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녀를 확인하자마자
손깝게 죽은 것만 같았던 심장이 마치 물레방아를 만난 방아처럼 거세게 빈박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파입에서 나오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과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총각은 자신도 모르게 본래 자신의 성격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기 이보시오. 실례하오나 뭐 좀 물어보겠소이다. 고여 일전 어느 산속 오두막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은 산내 하나를 구해 치료해 준 적이 있지 않으시? 이 손수건의 주인 되는 사람이 아니시냐 말이오. 느닷없이 손수건을 내밀며 묻는 손가게 백년이 잔뜩을 집어먹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멈칫하며 고개를 갸웃더니 이내 뭔가 기억이 났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꾸벅 인사를 하는 것이었지요. 통각을 기억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자, 참으로 이런 우연이 또 있습니까? 그래, 내 이곳에서 그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생명의 은인이자 난 모르게 흠모하고 있던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뜰 듯이 기뻤던 손각이 활짝 웃음을 지었으나 이내 그녀의 정갈하게 모아 묶은 뒷머리에 꽂혀있는 비녀를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비녀를 꽂고 있으시다니 설마 혼인을 하신 몸이셨을까? 손각이 잔뜩 허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상하게도 백년은 아까부터 희연한 미소만 지을 뿐 손각의 말에 단 한 번도 육성으로 대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리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손각이 다시금 그녀에게 말을 건네려는 찰나 주변에서 백년과 손각을 바라보며 웅성거리는 사내들의 눈총이 거세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이윽고 백년이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 마냥 화들짝 놀라더니 손각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짐을 포해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던 손각은 이내 큰 결심을 한 듯 입술을 깨물고는 불이 났듯 그녀의 뒤를 쫓아갔지요. 어떻게 다시 만난 인연이고 그토록 재회만을 염원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놓칠 수는 없지. 그렇게 열심히 백년의 뒤를 쫓아 그녀의 집까지 당도한 손각은 아쉬운 마음으로 그녀를 붙잡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난처한 표정이 되어 어쩔 줄 몰라는 백년에게 손각은 자신을 구해준 그날 이후로 단시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음을 고하고 그녀가 남겼던 손수건의 나비, 자수를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리 따라 나선 것을 용서해 주시오. 내 본래 이러한 성미가 결코 아니거늘 그대를 제외한 것이 너무도 염원하던 일이라. 오늘을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듯 싶어 이리 경거망동을 하고 말았구려. 그저 이렇게 죽기 전 다시 그대를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를 하고 싶었소이다. 헌데 어찌하여 이 마을에 그것도 이리 혼자 지내고 계신게요? 비녀를 꽂고 있으므로 보건대 지아비가 있는 몸인 듯하나 그 어디에도 사내의 흔적이 보이지를 않는 구려. 백년은 슬픈 눈으로 조용히 손각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시력이 온전치 않을 때 눈에 담았던 그녀였으나 지금의 느낌과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지요. 그녀의 몸은 뭔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시나무 떨리듯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종이와 분루를 꺼내오는 것이었어요. 백년은 무릎을 꿇고 조신하게 앉아 한참이나 말없이 먹을 깔았습니다. 이윽고 붓을 들어 종이에 글자를 적어 내려갔지요. 긴 정막 속에서 가녀린 동작으로 먹을 머금은 붓을 움직여 글자를 적어 내려간 백년이 그것을 손각에게 내밀었고 손각은 종이에 쓰여진 글자들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백년이 지난 날
자신의 사연을 쭉 나열한 글이었어요. 일전 백년이 산에 올랐다가 쓰러진 손각을 발견하고 그를 오두막으로 옮겨 구해주었던 그 시기. 호르머니를 모시고 살던 백년에게는 그를 짝사랑하는 덕달이라는 이름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축기가 없고 어딘가 음침하였던 이 덕은 백년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거나 호감을 나타낸 적이 없었지요. 그저 하루 종일 백년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몰래 그녀를 훔쳐보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채우기 일쑤였던 어딘가 이상한 사내였습니다. 그날도 백년을 따라 한참이나 그 뒤를 쫓아다니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지요. 그때가 마침 백년이 손각을 숲에서 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웬 외간 사내를 부축하여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간 몰래 백년에게 연심을 품고 있었던 덕은 말도 안 되는 질투심을 느끼며 마치 자신의 정인이었던 백년이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구먼. 가슴이 나를 두고 그 엉덩이를 가볍게 놀려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해 말인감. 그리하여 가당치도 않은 앙심을 품은 덕은 그 이후로 백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탁백이 서너 대감만 쥐어주면 치마를 벗는다는 둥. 이불 속 기교가 어찌나 시원하던지 거쳐간 사내가 조이 일은 된다는 둥. 그야말로 헛소문이 따로 없었으나 그녀의 빼어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았던 이 난잡한 풍문은 하나의 유흥거리가 되어 사람들의 입방을 타고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접한 자, 그 소문을 시원하리는 자, 모두에게 사실 관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저 고을내 최고의 미인이었던 백년에 대한 추잡한 이야기들이 자신들의 호기심과 재미를 충족시켜 주는 것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백년을 모르는 사람들 위주로 퍼지던 소문은 이윽고 백년과 가까웠던 지인들마저도 헛소문에 좌우되어 그녀를 의심하고 멀리하기 시작했지요. 덕다리에게서 시작된 뜬 소문은 그 덩치를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마치 그간 쳐다도 보지 못하던 백년이라는 여인에 대해 경쟁이라도 하듯 사실은 자신과도 하룻밤을 보낸 가벼운 여자였다 라는 기조의 거짓말을 하며 으스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잘라먹고 커진 악이 가득한 소문의 종국에는 백년은 재수가 없는 여인이라 그녀와 밤새도록 합판을 하고 나면 다리가 부러져 붕옥을 대고 드러눕게 된다는 둥. 백년과 과정을 통했다가 외양간의 원인모를 부리나 외양간을 말끔히 태우고 소는 몽땅 도망가게 되었다는 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괴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지요. 사실 실제 백년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여인의 정절을 매우 소중히 여겼기에 자신이 구해준 이름 모를 선비와 쓸데없는 풍문이 돌 것을 우려하여 선비의 무사를 확인하자마자 제 정체조차 밝히지 않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던 실로 여인 심성의 소유자였습니다. 허나 사실이 그러하여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모두에게 퍼져나간 뒤로는 모든 것이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덕달의 뒤틀린 질투에 의해 백년은 어느새 상상을 초월하는 난잡한 여인이자 악재를 몰고 오는 불운의 여인으로 악인이 찍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온 동네 남정네들이 파리대처럼 몰려들어 백년을 노리게 되었고 게다가 그녀는 제고을에서 당연히 그러한 대접을 하여도 되는 존재이냥 모두가 묵인하고 용인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었어요. 이에 충격을 받은 백년의 호르몬이 맞아도 그만 시름시름 알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포로머니 묘에 엎드려 3일 밤낮을 모가 슬피 울던 백년은 마지막 날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마치 토해내듯 울음을 삼켰고 어미를 잃은 충격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해져 그만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지난 시간 동안 고초를 당한 그녀는 현재 자신의 처지가 내세울 것이 못되어 한사코 거절하려 하였지만 총각의 결심은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지요. 백년의 눈물을 본 총각은 마치 질주하는 멧돼지와 같은 기세였습니다. 혼사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과 함께 일부러 온 마을 곳곳에 백년을 자신의 신부감이라 공표하고 다녔지요. 그리하여 백년이 송각 집안의 며느리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 이후 백년을 향한 직구든 농담이든 악소문을 입에 담는 자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그드메인 꽃 피고 새우는 춘사월에 백년의 집 마당에서는 한창 혼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속을 끓인 적 없던 아들이 생애 처음으로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제 신부감은 백년이 아니면 안 되겠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하며 백년을 고집한 송각의 결의를 받아들여 주었으나 신랑 측 어른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수심이 가득했지요. 탁백이 서너 대감만 쥐어주면 치마를 벗는다는 둥, 이불 속 기교가 어찌나 시원하던지 거쳐간 사내가 조이 이른된다는 둥, 그야말로 헛소문이 따로 없었으나 그녀의 빼어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았던 이 난잡한 풍문은 하나의 유흥거리가 되어 사람들의 입방을 타고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상처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아 치료를 위해 약초를 발라두었으니 물기 시작하면 괜찮아지실 것이옵니다. 조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준 여인은 송각의 손에 주먹밥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마도 머리의 통증 때문에 시력이 온전치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생전 저희 아비가 의원 노릇을 하던 자였기에 얼추 흉내 정도는 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사오니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되신답니다. 시장하실 텐데 욕이라도 좀 하시옵소서. 그제야 송각은 잔뜩 긴장하고 있던 어깨에 힘을 풀고 한시름 덜 수가 있었지요. 이거 참으로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바미를 맞고 객사하였거나 아니면 호환을 당해 산군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을게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소이다. 내 이 은혜는 반드시 갚고자 함이니 그대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으시겠소? 총각의 말에 여인은 희미한 웃음을 띠며 대답했지요. 마음 쓰실 것 없습니다, 선비님. 은혜라 할 것도 없사옵니다. 아, 이런 무지막지한 고초를 당하고 고향을 등져 떠나온 여인을 새로 잡은 터전의 사내들이 또다시 괴이한 소문으로 괴롭히고 있었다니. 통과학은 자신의 혼사를 더 지체할 필요가 없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백년의 사연을 모두 알게 된 지금 그간 자신이 그녀를 그리워했던 마음이 그저 한낱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지요. 그는 지난날 자신의 은인인 백년을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고 드넓은 조선의 땅덩어리에서 이렇듯 다시 만나게 된 인연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꿈에서 나온 백년의 어머니가 굳이 이 고을의 이름을 알려준 것은 천기를 꿰뚫어 본 엄청난 사임을 거듭 방조하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여인이 이러한 고초를 당하게 둘 수 없다는 뜻이었지요. 이에 송각은 백년을 설득했습니다. 허나 사실이 그러하여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모두에게 퍼져나간 뒤로는 모든 것이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덕 달에 뒤틀린 질투에 의해 백년은 어느새 상상을 초월하는 난잡한 여인이자 악재를 몰고 오는 불운의 여인으로
악인이 찍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온 동네 남정네들이 파리대처럼 몰려들어 백년을 노리게 되었고, 게다가 그녀는 제고을에서 당연히 그러한 대접을 하여도 되는 존재이냥 모두가 묵인하고 용인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었어요. 이에 충격을 받은 백년의 호르몬이 맞아도 그만 시름시름 알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포로몬이 묘위에 엎드려 3일 밤낮을 모가 슬피 울던 백년은 마지막 날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마치 토해내듯 울음을 삼켰고, 어미를 잃은 충격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해져 그만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난잡한 풍문이 돌았던 벙어리 며느리라 하던 집안 어른들도 이제는 그것이 모두 뜬 소문이며, 또한 이 정도로 참하고 다재다능한 며느리감은 세상 천지에 없다며 백년을 아껴주기 시작했습니다. 첫손자가 세도를 치렀을 때 며느리인 백년은 조크를 배워와서는 쪽물 뽑는 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에 쪼색을 해서 아들의 옷을 만들어 입혔지요. 쪽빛이 너무나 곱고 예쁘다며 송강네 집안 친척들인 너도나도 비단을 가져왔습니다. 백년이 그들 모두에게 쪼색을 해주었고,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혀 놓았더니 세상에 온 동네 박내 소문이 퍼져 그날부로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드는 주문이 감당이 안 될 지경에 쪼색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문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온 밭에 쪽풀만 가꾸며 입이 귀에 걸렸고, 백년은 마당에 독을 12개나 차려놓고서는 쪽물을 빼며 또 한편으로는 손자각의 과거 공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집안은 나날이 풍성해져 갔고, 백년의 정성 어린 내조에 하늘도 감동하였는지 그의 손자는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였지요. 송광래 집안은 며느리인 백년이 복덩어리라며 끔찍히 아껴주었습니다. 과거 급제 후 홍패를 받은 송과은, 관직에 진출한 이후 승승장구하여 백년의 삶을 망쳐놓은 주범인 덕달과 그 고을의 사내들에 대한 엄중한 추포령을 내리게 되었고, 그렇게 붙잡힌 덕달을 국법으로 심판함으로써 그간 자신의 아내인 백년을 괴롭혔던 악연의 사슬을 드디어 끊게 해주었어요. 또한 송과은은 집안 대대로 쉼이 없이 풍족한 인생을 영위하며 집안의 이름을 드높였다는 후문과 함께, 예시하기 같지만 마음을 찌르는 이 이야기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긋, 옥금은 부유하지만 외로운 삶 속에서 늘 주변의 냉정함과 속물적인 세상살이에 상처받았지요. 남편을 잃은 뒤에도 그녀를 둘러싼 이들은 그녀의 외로움과 약함을 틈타 속이려 들었고, 황금두꺼비 사건처럼 욕심과 거짓은 결국 사람을 얼마나 추하게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반면 배고픔에 쓰러졌던 망막은 가진 것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성실함과 진심 하나로 오긋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은혜를 잊지 않고 꾀를 부리는 대신 지혜를 쓰며 끝까지 충직하게 그녀의 곁을 지켰지요. 이 이야기가 전하는 건 결국 단순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신분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속임수는 잠깐 이익을 가져올 수는 있어도 끝내 스스로를 무너뜨릴 뿐이지요.